다음에는 제가 사차장님하고 배도 간다고 하고 소개를 할 테니까요. 그때 듣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저희가 일단 배소를 한다고 해서 떡을 조금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해서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 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양해 좀 구해달라고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가서 좀 기념 촬영 좀 잠깐 하시고, 그리고 별도로 회장님들 뭐 식사 한 번씩 그냥 가볍게 그냥 한 말씀 해주시고, 회사에 식사 간단하게 그냥 한번대로 도시대생 파이팅! 네, 파이팅! 저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소나트도 한 번만 해주세요. 덜 무서워요. 소나트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 한 번 더. 들어가세요. 식당 일로 오세요. 예. 찍겠습니다. 번호도 파이팅 토마토. 예.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웃어주세요. 자, 화이팅 할게요. 선상대로 도시대생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앞에 흐려지신다. 말씀드릴게요. 이거니까 일단 오세요. 우선 강연을 시작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이따 많이. 여기 서류 모아주세요. 아, 네. 그거 설문지 끝나고 하면 돼요. 도심의 상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다 같이. 산성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모 누딜 사업, 몸 땡땡땡땡 누딜 사업. 도시재생? 네 맞아요. 네. 아니, 그 글자가 되게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6번 여기 세로 6번 세로 6번. 산성대로는 뭐예요? 이건 뭐 흥미해요. 이미 다 푸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정수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도시재생 쪽에 강의를 하는 분들은 적어도 박사, 예. 또 뭐 도시 계획 쪽에 교수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학위나 학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도시재생 업체 쪽에서 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곳에서 주재원으로 있다가 거기서 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연료를 좀 더 개선해보자 그래서 에너지를 좀 개발해보자 그래서 바이오 디젤이라는 게 있어요. 식용유를 딱 뭐 비누 만드는 공정처럼 해버리면은 거기서 디젤이랑 똑같은 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친환경이라는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던 거북이, 뱀, 사람, 도시재생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도시재생 쪽에서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다니면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선정을 시킨 곳이 좀 여러 곳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은 조금 이제 좀 있다고 자부를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의 같이 할 얘기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동체. 도시재생을 다니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지역에도 정말 뭐 공자님 말씀에 3명 이상, 3명이 길 가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관련된 책을 좀 읽고 현장 경험도 있는데 또 가서 상인 여러분들이나 주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훨씬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나 저처럼 도시재생에서 불러먹던 놈이나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 일을 많이 하던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이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수십 년간 또 아니 10년간 몇 년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 도시재생 그 원도심의 활성화를 혼자 힘으로 일으키겠습니까? 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도시재생 유일 사업이 생기기 전에 조그만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한쪽에 저는 미친놈 셋이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미친 기획가 한 놈.
미친 공무원 한 명, 미친 주민 한 명, 주민 한 분만, 네. 주민 한 분, 이렇게 3명이 미쳐갖고 있으면은 그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획가는 정말 농산가처럼 막 다른 사람들 봐서도 저게 되겠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갖고 계획을 뭐 예산서부터 추진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관련 법규를 해서 그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고 또 열심히 뛰고 주문가이건 팀장이건 과장이건 열심히 하고 또 주민 한 명은 또 주민들을 나름대로 설득하고 그러면은 소규모 도시재생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뉴딜이 버렸거든요. 뉴딜 아시죠? 그 뉴딜이란 말이 어디서 먼저 생겼죠?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 1차 대전 끝나니까 미국에 엄청난 공황이 생겼습니다. 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세웠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유명한 댐, 다리, 뭐 이것저것 다 건설하고 도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사람들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받아가도록 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엄청난 경제 공황을 이겨서 미국이 다시금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됐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2차 대전을 이기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1등 국가로서 뭐 미국의 지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개발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몇십 년 동안 돈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개발 사업 해야 돼요. 예. 돈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동산하고 토지를 통해서 돈이 나와야 돼요.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원도심, 옛날에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상권이 됐던 사람들이 그 역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고 다른 곳이 개발되고 하니까 여기가 텅 비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갖게 돼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돈을 풀어서 이 지역에 돈을 투입시키는 것, 그것이 뉴딜입니다. 저는 뉴딜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풀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계획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몇몇 엘리트가 와서 금을 찍찍 그어갖고 내 운명을 몇몇 엘리트 건축자, 엘리트 토목가들한테 맡겨갖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으로 도로가 나고 우리 동네 뭐 유석있던 곳이 하나 쓱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아파트가 생기고 내 땅이 남도 모르게 또 수용이 돼버리고 이런 내 운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게 되는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결정하자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가시고 그냥 봐주십시오. 도시 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도시 개발하는 거 다릅니다. 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싹 밀어버리고 다시 거기다 자본을 투입해서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가를 상승시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도시는 인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개발은 가령 100원을 투입하면은 적어도 150원, 200원의 경제 효과가 나야 돼요. 그런데 도시 재생은 뭐 100억, 200억 투입을 해서 흑자를 보자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돈이 골고루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혜택을 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자냐 이것이 아니고 그대로 정말 뉴딜 그 지역에 돈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재생하고 도시 개발하고 뭐 잘하시겠지만 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좀 볼까요? 보신 문제가 좀 있죠. 산성대로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쇠퇴한 도심의 상권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무엇이다? 중심시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그냥 여기 도시재생 사업하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유형을 딱 정해요. 또 섹터도 정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어디 가면은 여기 금을 딱 보내면 여기 안에 여기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죠. 예. 그럼 우리 동네는 왜 우리는 여기는 똑같이 뭐 차별하냐 씨. 뭐 이렇게 멱살도 잡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효과가 바로 건너편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 점은 주민들께서 서로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가장 큰 것은 경제 기반형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엄청나게 컸던 산업단지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다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산업단지가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그 지역 경제가 정말 반경 100km 안에 그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까지 있고 그래서 제일 큰 게 경제 기반형입니다. 이거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중심시가지형은요 산업, 역사, 문화, 예술 등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 활성화가 되어 있던 상권이 점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쇠퇴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면은 이게 가장 기술적으로 힘들어요. 주거지 지원형 같은 거라든지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뭐 도로도 좀 수방도로 좀 내드리고 뭐 조명도 설치해서 밤에 잘 다닐 수 있게 하고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스마트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탁 만들어 드리고 뭐 담장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보다 더 아주 고차원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관광도 활성화시켜야죠. 그 다음에 여기 역사 스토리도 만들어야죠. 산성대로라고 하면 왜 여기 산성대로라는 이름이 붙었겠어 바로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하나하나 개발해서 사람들이 여기 뭔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와서 사람들이 오게 해야죠.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나 가게 개업했으니까 한번 나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오는 사람 몇 명 됩니까? 100명한테 전화를 걸면 한 10명 옵니까? 그쵸?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 오게 하는 게.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식당 한번 놀러와라 우리 옷가게에서 옷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아는 사람 거기서 가게 하고 있어 그러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로 가진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거기서 물건 하나라도 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중심 시간형이 좀 가장 큰 그 스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중심 시가지형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경주 잘 아시죠? 예. 경주가 보니까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핫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새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 것은 또 이렇게 거기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옛날에 장사가 좀 됐던 것들은 지역의 시설도 쇠퇴하고 하다 보니까 이 경주에서도 새로 뜨는 지역과 옛날에 있던 원도심이 좀 쇠퇴하는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이 지역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익부 필리핀 차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 같은 곳에서도 2000년 보도 경주의 부활 이거를 중심 시가지형으로 했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000년 보도라고 하는 경주의 스토리를 잘 살려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뭐 릉이라든지 뭐 또 역 주변의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잘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지금 해서 이쪽은 지금 사업이 목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작 단계지만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남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 사진만 보셔도 잘 아시죠? 성남시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시작됐다고 해요. 예,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청계천 쪽에서 이주민들을 5만 명을 데려다가 그 당시에 광주 중부면인가요? 거기다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 국가에서 폭력을 해주는 거죠. 아무런 시설도 없고 아무런 먹거리도 없는 곳에다가 놔두다 보니까 이 광주 대단지에 있는 분들이 글쎄
언론에서는 폭동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스트라이크 뭔가 호소를 한 거죠. 근데 호소에 대해서 답을 내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 좀 봐주세요라고 불도 지르고 할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때 뭐 한 20여 명이 잡혀가고 뭐 선고살고 나고 그랬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때부터 이게 정말 지렁이도 발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1971년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때 뭐 노동계 쪽에서도 뭐 분신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용산 대참사 같은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철거를 하고 내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국가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이 지역들의 능동적으로 잡아지는 참여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도 없고요. 이 공동체 정신은 이거 어떻게 생각? 우리 다 같이 뭐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 우리 산성대로 상권이 4개가 있는데 우리 다 잘 돼야 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은 어떤 일을 할까?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직. 듣기만 해도 가슴이 튀는 그런 이름입니다. 조직은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든 학술적인 목적이든 뭐 문화적인 목적이든 있지만은 우리들은 특히 주민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공동체는 함께 정말 잘 살아보자라는 경제 공동체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적당한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죠. 이런 조직 말고요. 이 조직도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조직은 신세계 영화에 나온 거지만 이 조직은 이 사람이 형사지만 합법적인 조직은 아니었죠. 우리들의 조직은 공동체 정신은 무엇을 구현해야 됩니까? 공동선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깊은 데로 얘기를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른손을 옳다라고 얘기를 하죠. 옳다라는 말에서 오른손이 나왔어요. 왼손, 그럼 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립됐다, 혼자 됐다, 쓸쓸하다,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도 똑같아요. right, 옳다, left, 남아있다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 역사가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것은 그 지역 공동체부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마을하고 마을이 서로 떨어져서 전쟁을 해요. 서로 좀 보기가 싫었는지 맨 처음에는 그 지역의 족장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들이 나와서 1대1로 원탁지를 쪼갭니다. 싸워서 이기면 야 1년 동안 니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뭣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까불지만 그러다가 1년 있다 또 붙어. 왜냐면 그리스는 거기도 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하기 좋은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마치라고 그러죠. 마치 3월이 제일 싸우기 좋아요. 예, 그래서 3월달이 그 전쟁의 신 마르스라는 이름에서 나왔고 군대에서 행진을 하는 데서 마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왕끼리 나와서 싸우니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왕 친척들, 귀족이죠. 서양 귀족부터 생겼어요. 귀족들이 나와서 또 싸우다 보니까 또 밀리게 되면서 평민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귀족들의 권한을 이양을 해줄 테니까. 그래봤자 인원이 많겠습니까? 우리 저쪽 공대랑 싸우는데 나가자. 어떻게 싸웠냐면요. 상대 원시적으로 싸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창을 듭니다. 트로이 같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선 활렬 종대로 써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기도 산지가 많기 때문에
서로 방패를 부딪히고 싸우고 창을 놓치게 되면 칼을 뽑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 왼손잡이가 섞여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왼손으로 방패를 들면 내 몸의 반과 우리 동네 아저씨의 몸의 반을 가려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왼손 딱 들고 있다면 여기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 잡은 전쟁이 못 나가요. 그때부터. 그 왼손 잡은 저쪽에서 뭐하냐? 돌팔매 돌립니다. 예. 그래서 휴면에서 던지고 도망가고 왜 무장을 못하니까 왼손잡이들에서 전투원으로 못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 남자들이 투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민의 권리가 쑥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지역 공동체가 전쟁을 통해서 단련이 되면서 서로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 방법에 따라서 생명들이 이걸 팔랑스라는 이런 진법을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의 이 사람들이 원래 민주주의를 바라고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공동체부터 시작한 이러한 전쟁의 기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평민인데 평민들의 권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의 권한이 높아졌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귀족이 함부로 못하게 됐고요. 이 사람들이 표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역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역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법이나 어떤 공포심 같은 것을 누르고 전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익이 귀족들한테 옛날에 뺏기기만 했는데 이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좀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성 중에서 아는 것은 이름 성 자체예요. 스미스라는 성 아십니까? 스미스. 스미스라는 성 들어보셨죠? 스미스라는 성이 뜻이 어떤 뜻일까요? 공동체 얘기하면서 왜 또 서양 놈들 성을 얘기하라고 그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스미스가 어떤 뜻이냐면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장이. 왜 그게 성으로 붙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중세 때는 사람들이 서로 어딜 가지 못했어요. 딱 그 지역에만 닥쳐갖고 이 사람들이 이사도 못하고 거기서 지내야만 됐어요. 그래서 서양 중세세라든지 일본의 중세세대는 아무개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역의 공동체가 확립이 돼가고 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이 그 동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인자 옛날에 돌아가셨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폰이라는 분은 어디 출신이라는 뜻이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는 뜻은 카라얀이란 지역에서 살고 있던 가문의 헤르베르트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되죠. 악성 베토벤의 원래 이름이 루드비히 판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루드비히라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전통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런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시작하는 입장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상약, 구례, 품앗이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 겨우 만들어지게 1990년대 들어와서 마을 공동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천년의 역사,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서양과 일본의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 의식, 지역에 대한 의식이 우리한테는 그런 의식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실험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체 싫어, 난 여기서 우리 집 집값 오르면은 그냥 이거 팔고 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다는 거죠. 상인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장사하다가 좀 했어, 버리고 더 맞고 나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동체가 잘 그 지역 사업하고 도시에서 유대 사업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잘 되는 것 한번 그 예도 한번 들어드리고요. 서양의 예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살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을 중세 때는 농노라고 불렀어요. 농사만 지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장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요. 길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길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갑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갑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길드가 따로 있어요. 이게 한 1500년도쯤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1400년대쯤 되겠군요. 칼 만드는 사람의 협회가 생깁니다. 전 유럽적으로요. 배 만드는 사람들은 배 만드는 사람들이 협회가 생깁니다. 이것들이 생겨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귀족들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해서 200년, 300년이 지나서 유럽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혁명이 생깁니다. 프랑스 혁명, 뭐 영국 혁명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혁명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았으니까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돈을 모아는 사람들이 지금 서양의 주축이 된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겼던 농민 공동체가 다시 직능을 가지고